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역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하지만 제 인생에 내렸던 그 거센 비는 더 끔찍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잔인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남편 박성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뭐라고? 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계약이 취소되고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고?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공황에 빠져 삑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침대에서 뛰쳐나와 미친 듯이 휴대폰을 눌러댔습니다. 거래처에, 은행에, 회계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답변과 희망 없는 통화 연결음, 그리고 노골적인 거절뿐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건설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공한 대표이사가 어째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저는 여러분께 사흘 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그리고 한 통의 운명적인 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 전체를 씻어낼 듯 거센 비였지만 제 몸에 새겨진 멍자국과 마음속에서 피 흘리는 고통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박성준에게 짐승처럼 구타당했습니다. 이유요? 그저 술에 취해 들어와 제 휴대폰에 찍힌 낯선 번호에 부재중 전화를 받다는 이유만으로 어처구니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 사정없이 제 몸을 내리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내 머리에 뿔을 달아 내가 너를 호강시켜줬더니 등 뒤에서 몰래 이딴 짓을 해. 저는 울부짖고 애원했지만 빌면 빌수록 매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건너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말려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정신 차리게. 아주 버릇을 고쳐놔라. 유부녀가 어디서 한밤중에 낯선 놈 전화를 받아?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 5년간 살아왔고 견뎌왔던 가족의 모습입니다. 폭력적인 남편, 그리고 아들의 죄를 항상 감싸고 돌던 시어머니. 그날 밤 분풀이를 끝낸 성주는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의 고통과 치욕감에 신음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퍼렇게 부어오르는 멍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습니다. 성준과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일어섰습니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옷 몇 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감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술에 취해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악마와도 같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조용히 문을 열고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심야버스를 타고 제 유일한 안식처인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엉망인 몰골로 집에 도착하자 평생 논밭만 알고 살아오신 늙은 농부인 아버지 김영철은 제 몸의 멍 자국들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실 뿐이었습니다.
충혈된 아버지의 눈, 그 침묵은 어떤 위로나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낡은 흑백 폴더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누르셨습니다. 바로 성준의 번호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이 덜 깬 성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이상하리만 지났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서방, 민서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네. 대체 애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저는 성준이 두려워하며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오만한 비웃음과 함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도전적인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계집애가 벌써 가서 일러 바쳤군요. 잘 됐네요. 따님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으면 이 서방이 시켜야죠. 제 아내인데 그럴 권리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늙은 아버지의 눈에서 무서운 분노의 불꽃과 단호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시골의 늙은 농부가 도시에 성공하고 권력 있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불과 사흘 만에 성준의 회사는 그렇게 미스터리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놀라운 여정의 끝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제 삶의 남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운명의 전화통화 후 아버지의 침묵은 어떤 위로나 꾸짖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약 상자를 가져와 제 팔에 멍든 곳에 조용히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버지의 손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서툴지만 다정한 그 손길에 저는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수많은 매질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 고통을 털어놓은 적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뎠는지, 왜 한 남자가 제 몸과 마음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밋빛 꿈으로 시작해서 지옥 같은 현실로 끝나버린 결혼 이야기입니다. 저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박성준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말솜씨도 좋았고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일군 대표였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그의 경험과 능력은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열정적으로 구애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비싼 선물을 사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순수하고 착한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도시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가정 환경은 전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제 곁에만 있어준다면 평생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저에게 성준은 동화 속 왕자님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과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반년 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준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꼈습니다.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며 당신의 역할은 예쁜 공주님으로 있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 출신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
시어머니도 언젠가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라고. 하지만 장밋빛 꿈은 금세 깨져 버렸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성준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자 그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고 인내심 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이고 거칠어졌고 이유 없는 분노를 제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행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그는 접대를 하고 만취해 돌아왔습니다. 제가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제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 따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제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저를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에서 깬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너무 취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던 저는 마음이 약해져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그리고 그 후로 셀 수 없이 많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매질의 횟수는 늘어났고 이유는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끓인 찌개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어느 날은 제가 퇴근이 몇 분 늦어서, 또 어떤 날은 그가 입고 갈 셔츠를 다려놓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는 폭력을 행사할 핑곗거리로 삼았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제게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언제 그의 분노가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온전히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제 희생이 그를 잠재울 수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을 감싸고 두둔했습니다. 제가 맞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면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성질 좀 부릴 수도 있지. 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네가 뭘 잘못했거나 남편 비위 못 맞추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니? 아내 된 도리는 참고 사는 거야. 내 시아버지라고 안 그랬는 줄 아니? 나는 찍소리도 안 하고 살았어.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비위를 못 맞춰서, 제가 서툴러서, 제가 말이 많아서 그녀는 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제 결혼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 성준이 변할 것이라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로 돌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흐르는 동안 그 희망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남은 것은 몸에 늘어나는 멍자국과 고통으로 무뎌진 심장뿐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참고 견뎠는지, 왜 자격지심에 시달렸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가족에 대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항상 무시하고 경멸했던 저의 출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척박한 땅과 혹독한 기후 속에서 사람들은 1년 내내 땅에 얼굴을 묻고 하늘을 이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평생 소와 쟁기, 그리고 메마른 밭만 알고 살아오신 순박하고 정직한 농부셨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부모님을 도와 이삭을 줍고 고구마를 캤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예쁜 인형이나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제 장난감은 조약돌과 마른 나뭇가지였고 가장 큰 기쁨은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하나 사 먹을 몇백 원을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항상 제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에서 고생은 끝내야지. 내 인생까지 이렇게 고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공부만이 이 가난한 동네를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딸아.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늘 과묵하고 엄하셨던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과 자부심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서울로 떠나던 날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었던 소를 팔아 제 등록금과 초기 생활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저를 배웅 나온 아버지는 제 손에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어주시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딸아, 거기서는 몸 잘 챙기고 낡고해진 갈색 점퍼를 입고 제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 계시던 늙은 아버지의 모습은 제 대학 시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옷은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제가 성준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결심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성준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은 시골에서 온갖 귀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습니다. 예물이라며 작은 14K금 귀걸이 한 쌍과 손수건에 곱게 싼 얼마간의 현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첫날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을 경멸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귀걸이를 보더니 입술을 삐죽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하니? 나중에 시간 날 때 내가 다이아 귀걸이 하나 사주마. 우리 며느리 격에 맞게. 그 후로도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마다 그들은 시댁의 냉대와 무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준과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시골뜨기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져오신 소박한 시골 선물들을 싸구려라며 비웃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직접 농사지어 빻은 찹쌀 한 자루를 가져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쌀이 아주 맛있다. 이걸로 떡 해먹으렴. 하지만 제가 쌀자루를 부엌으로 가져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혐오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게 뭐니? 지저분하게. 농약은 제대로 쳤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일하는 아주머니나 줘버려라. 우리 집은 출처도 모르는 이런 거 안 먹는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정성이었고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버려야 할 물건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 성준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처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든 두 분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골뜨기 장인, 장모의 모습이 자신의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실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겪은 수모를 조금이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돈을 쥐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몇만 원을 꺼내 제 손에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우린 시골에서 돈 쓸 일 없다. 너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서울은 뭐든지 비싸잖니. 그 꼬깃꼬깃한 돈은 성준이 제게 던져주던 두툼한 돈다발보다 수천, 수만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끝없는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 부모님께 진빚 때문에 저는 이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려 했습니다.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희생이 시댁 식구들이 저와 저희 가족을 보는 시선을 바꿔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성준이 저를 더 사랑해주고 부모님도 더 나은 대우를 받으실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경멸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순진함과 나약함에 대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성준의 폭행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잔인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호화로운 저택이었지만 제게 그곳은 창살 없는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그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조차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에게 어떤 핑계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때렸습니다. 국이 싱거워서 셔츠가 덜 빳빳해서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는 분노를 터뜨릴 구실로 삼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시어머니에게 수없이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제 몸에 멍 자국을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성준 씨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 저 정말 맞아 죽겠어요. 저는 한 여자로서 같은 여자에 대한 연민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게 밀쳐내며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울고불고 야단이야. 남자가 성질 좀 부릴 수도 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는데 아내라는 게 비위 맞춰줄 생각은 안 하고 대드니까 맞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제 멍을 보며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때리는 거야. 정 떨어졌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내 분수를 알아야지. 우리 성준이처럼 잘나고 멋진 남자한테 시집 왔으면 잘 지킬 생각을 해야지. 맨날 성질 돋워서 밖으로 나돌게 만들지 말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시어머니의 말은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얼음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감싸주기는커녕 아들의 폭력을 부추겼습니다. 가정폭력을 애정의 표현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남편 비위를 못 맞춰서 제가 부족해서 맞는 것이라고. 시어머니의 비호는 성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때리는 것을 남편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었고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성준이 제정신일 때, 기분이 좋을 때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시절에 좋은 감정들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성준 씨, 기억나요? 예전에 평생 나를 지켜주고 아껴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요. 고칠게요. 제발, 제발 때리지만 말아줘요. 그럴 때면 그는 저를 안고 후회하는 척했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성격이 못 돼서 그랬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마지막이야. 정말 약속할게. 그러면 저는 어리석게도 또다시 그의 헛된 약속을 믿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심지어 몇 시간 뒤, 술기운이나 짜증이 올라오면 그는 모든 약속을 잊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제 삶은 폭행, 애원, 약속, 용서, 그리고 다시 폭행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혔습니다. 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도 나가기 싫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저택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공포와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야위어 같고 눈은 늘 퀭했으며 얼굴에서는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정에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 불행한 딸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견디지 못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20대의 5년이 매질과 눈물, 절망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저는 아마 그 수렁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삼켜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은 운명의 비 내리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 전체를 씻어낼 듯 거센 비였지만 제 몸에 새겨진 멍 자국과 마음속에서 피 흘리는 고통까지는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 박성준에게 짐승처럼 구타당했습니다. 이유요. 그저 술에 취해 들어와 제 휴대폰에 찍힌 낯선 번호에 부재중 전화를 받다는 이유만으로 어처구니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는 제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찧었습니다. 허리띠를 풀어 사정없이 제 몸을 내리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내 머리에 뿔을 달아 내가 너를 호강시켜줬더니 등 뒤에서 몰래 이딴 짓을 해? 저는 울부짖고 애원했지만 빌면 빌수록 매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건너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말려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더니 차갑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정신 차리게 아주 버릇을 고쳐놔라. 유부녀가 어디서 한밤중에 낯선 놈 전화를 받아.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 5년간 살아왔고 견뎌왔던 가족의 모습입니다. 폭력적인 남편, 그리고 아들의 죄를 항상 감싸고 돌던 시어머니. 그날 밤 분풀이를 끝낸 성주는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의 고통과 치욕감에 신음했습니다. 팔과 다리에 퍼렇게 부어오르는 멍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언젠가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졌습니다. 성준과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일어섰습니다. 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옷 몇 벌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감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술에 취해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악마와도 같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조용히 문을 열고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밤비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춥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멈추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근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차가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의지할 친구 하나 없었고 부모님께 갔다가는 그분들께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저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갈 곳이 한 군데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유일한 마지막 버팀목인 친정. 그곳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곳이라면
잠시나마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첫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심야 버스표 한 장을 끊었습니다.